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오늘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유출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마무리된 듯한 모습입니다. 십상시 회동의 실체는 일찌감치 허위로 결론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 이후 일각에서 제기됐던 관측을 역시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서 짜집기를 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이지 회장 측에 전달됐다는 겁니다. 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박경정이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 경위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박지만 회장 측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문건이 전부 17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들이랍니까? 일단 검찰은 박경정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박 회장의 측근인 전 씨에게 17건의 문건을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 교치설이 담긴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비롯해서 VIP 인척 친분 과시자 동향 보고서 등이 이 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조 전 비서관이 왜 이런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을 했는지 또 그 이전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문건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짜깁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홍천 전 비서관 측은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인척 관련 문건을 메모 형태로 전달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박지만 회장과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지금 십상시 실체는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는데요. 네. 문고리 3인반 중에서 이재만 비서관만을 수사해서 이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도 여전합니다. 또 문체부 인사에 대한 정윤회 씨의 인사개입 의혹도 여전히 미궁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검찰 결과에 대해서 예상대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사안의 본질을 청와대 문건 유출로 규정하고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허위 자작극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도 못하고 문건 유출 연루자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요, 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 측의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관측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에 북측에 대화를 제안한 상황이어서 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우리 정부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외교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일주일 전에 우리 정부 측에 1월 초 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미 간의 냉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 남북관계에 어떤 시기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 국회의원들이
오늘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어떤 내용의 주장들을 했습니까? 네, 이에 통진당 소속이죠. 오병윤, 김미 전 의원 등과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 등이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해상 결정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동원된 부정선거였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 파헤치던 통합진보당이 정부에는 눈에 가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 판결문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많아서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헌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대신 법무부 소속 검사가 답변을 해줬는데 결국 재판관들이 아닌 검찰이 판결문을 쓴 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해소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제2롯데월드 소식인데요. 제2롯데월드에 사고가 잇따랐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사고 재발 시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임시 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자 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한다면 사용 승인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제2롯데의 잦은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은 이 안전에 대한 롯데 측의 관리 능력 부족 그리고 부실한 대응 시스템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롯데 측은요. 이 그룹 차원에서 안전 문제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어서 오늘 8일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임시 개장 이후 제2롯데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렸었는데요. 네. 수족관 누수를 비롯해서 영화관 진동 문제 그리고 공연장 공사 근로자 추락사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는 7일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확산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지난 4일 가축 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강화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 관계자는요. 이번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 단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고요. 방역을 강화해서 구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내일 모레부터죠. 7일에는 전국적으로 축산 관련 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채 소독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걸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우리나라 마약 사범에 대해서 또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와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 씨에 대해 형을 지난해 12월 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전에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는 했는데요.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통보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마약 5kg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에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네. 같은 해 12월에 2심 재판에서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중국은 30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심이 최종심입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 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 바위인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돼서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발표할 아베 담화에 대한 구성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을 맞이해서 올해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후 70주년이라는 시점을 맞이해서 이 앞선 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전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 등을 이 담화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한 건데요. 네. 전후 70년간 일본이 자유롭고 또 민주적인 인권을 지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 민주화에 크게 공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후
70년 담화에 관한 오늘 이 발언은 기존의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이나 방송 출연 등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표현이 담화에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소식인데요. 미국 중앙정보부의 한국편 지도에 독도의 표기가 없어졌다고요? 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 팩트북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새 자료를 보면요. 리앙쿠르 암초는 한국편 지도에는 없고 일본편 지도에만 등장합니다. 네. CIA는 그동안 1954년 한국에 점령당한 리앙쿠르 암초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편 그리고 일본편 지도에 모두 이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 왔습니다. CIA가 의도적으로 표기를 삭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 측의 지속적인 노비로 삭제가 된 것으로 배경을 꼽고 있습니다. CIA는 또 한국편과 일본편 지도에 동해의 명칭을 이전과 같이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후드티, 모자가 달린 편안한 옷을 말하죠. 이 후드티를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입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법안이 추진 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클라호마주의 논 베링턴 주 상원의원이 예.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모자 등을 착용할 경우에 우리 돈 5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베링턴 의원은 안전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주민들은 잇따라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드티는요, 흑인 젊은이들의 상징과도 같다는 점에서 흑인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3년 전 한 흑인 하원의원은 후드티를 입었다고 불량배는 아니라고 연설하면서 회의장에서 후드티를 입었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드티 착용 금지 법안이 미국 내 인종 간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닌지 미국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바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는 열려 있긴 한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데도 있고 안 열리는 데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13일까지죠? 예. 그때까지 법 통과 많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벼락치기 공부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뭐 안 한 게 많다고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그게 좀 이제 좀 민감한 여야 간의 다툼이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 좀 남아 있고요. 지난 연말까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네. 많이 처리가 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은 뭐 정치 현안에 관한 것보다도 예.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좀 편하게 네. 그동안에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해 주실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도대체 정치 몇 년이나 하신 겁니까? 제가 국회의원 된 지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16대, 이제 16대 국회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올해가 15년 됐으니까 네. 15년째 지금 하는 거고요. 네. 예. 그 가만 보니까 대학교 학번이 7, 8학번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7, 8학번에 대학에 들어가셔서 데모하셨죠. 민주화 예. 투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9년도 바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때 제가 포항 근방에 가서 예. 도망가 있었죠. 왜 도망갔습니까? 경찰에서 잡으라고 그러세요. 예. 그때 이제 그 부마 사건 일어나고 아, 네.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쪽에 도망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서 그 11.6 사건을 이제 그 듣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셨어요. 예. 뭐 잡혀가기도 하시고 투옥도 되시고. 그렇게 하다가 87년도에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됐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구속이 돼 있던 상황 속에서 민취협이 있었고요. 네, 민주화.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있었고 그 민취협에서 저희 그 당시에 구속된 학생들을 위한 민변단이 구성이 됐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2년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이제 그 당시에 6.29가 이제 6.29 선언. 예, 네. 6.29 선언이 발표가 되고 나서 87년. 예. 그리고 나서는 나오니까 이제 막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됐죠. 아, 네. 자연스럽게. 그때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 이 자격으로 했다가 87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안 되셨죠. 네.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총재실의 비서실을 개편하는 때에 제가 이제 픽업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정치는 뭐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신 것은 16대 때. 예, 2000년도에 됐던 거죠. 근데 이 국회의원 몇 대 해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미있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죠. 네. 또 그 신뢰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일 자체는 중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스럽다. 예. 정치가 고통스럽다. 정치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아주 젊은 시절에 예. 민주화 투쟁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정치군에 튀어드셨는데 이게 해보니까 정말 이 나라 정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낀 적이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정치는 일단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도 똑같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제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는 뭐 지금 현재는 300명이 다 안 차져 있지만 300여 명이 그래도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거의 똑같게 된다.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정치권에 발 함부로 들여놓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예. 그 요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가 어떻게 보면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의 실종. 예.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치 현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주장만을 하는 자기 주장만 하는. 예,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정치가 실종이 된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정치를 해보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군요. 예. 아무리 뭐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상대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예.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지혜를 짜 모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이죠.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시는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역시 정치의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정치를 생각합니다. 복원해라. 예. 요즘에 보면은 언론에서 보면 같은 당내에 있는 여야 의원들 간에 밥 먹는 거는 당연히 빅뉴스가 되고요. 아, 그래요? 그 같은 당내에서도 예. 의원들 간에 밥을 먹어도 네. 뉴스가 되는 시대가 된 끼리끼리 밥 거예요.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를 이제는 그게 이제 결국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예. 뭐 그게 이제 흥청망청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다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자체 얼마만큼 정치가 실종이 되었으면 네. 같은 당내 의원들 간에 자리를 같이해도 뉴스거리가 되느냐 하는 네. 거죠. 네. 예, 그만큼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네. 자기 주장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에 부딪혔다 하면 싸움박질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다 주장과 보면 그렇습니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의견과 틀리다라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다음에 국민적 여론이나 네. 또는 표결을 통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예. 저는 이것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예. 아, 예.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이 대통령 중심제는 단 1%만 우리가 이겨도 네.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체제입니다. 승자 독식. 그래서 승자 독식을 하게 되는 체제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49%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49%는 늘상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한번 당선이 되면 5년 동안은 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나만 손해다. 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을 발목 잡기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무조건 반대하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되게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몸싸움으로까지 전개가 되는 거죠. 네. 한쪽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표결을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표결을 하게 되면은 소수니까 안 되니까 그걸 저지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몸싸움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헌적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 선진화법이라고 선진화법.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건데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안타깝다. 부분들도요. 이게 다행히 그것 때문에 이 몸싸움은 지난 2년 동안 없었어요. 네. 2년 동안 없었는데 그 2년 3년 동안인가요? 벌써 3년째가 돼 가는데 몸싸움은 없었지만은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한 6개월 정도 거의 공전을 했었죠. 그랬죠. 국회가. 네. 그러면서 국회를 식물국회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했는데 네. 어느 게 나은지 저희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이제 뭐 한 몇 개월 동안 일할 때는 예. 무도능 모임금이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 세비 다 기여내라. 네. 뭐 여론이 비대했는데 내놓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던데. 글쎄 말이에요. 저는 요번에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보수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혁신안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국민들께서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놓고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안들을 보면 네. 지금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문제를.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들만 네.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정치 바꿀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예. 4부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문건 파동을 무분별한 찌라시 유통일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 상반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6658번님, 실체 없는 의혹에 불과한 만큼 정치권을 뒤엎은 찌라시 문건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1919번님, 문건 내용이 찌라시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찌라시가 대통령 기록물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짜집기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5011번님, 이 사건으로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걸까요? 1012번님, 이번 일 때문에 정작 급한 나라 일들이 밀려 있습니다. 찌라시 유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정병국 의원과 함께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모셨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지금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현상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주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에서 뜯어고쳐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안 맞다고요? 그 철진한 옷,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죠. 네. 유행이 한참 떨어진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87년 체제 아닙니까? 헌법. 예. 네. 이 87년도에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정권과 맞붙어 싸워서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쟁취해낸 직선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만든 체제가 87년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예, 그거 안 되겠다. 간선을 국민 좀 직접 했었는데.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87년 예, 헌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 집권을 하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단임제로 5년 단임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시대가 벌써 근 30년 가깝게 흘렀어요. 네. 그런데 그 체제를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것은 우리나라만 안 맞는 거냐. 네.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미국을 비롯해서 몇 나라 되지 않죠. 미국 빼고는 거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가을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어요.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특파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 되는 게 없더라. 미국도 되는 게 없더라.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로구나.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중심제는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시대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대 시점에서는 맞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에 맞지 않구나 이걸 느끼게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축적된 모든 정보의 양이 요 근자에 이틀 동안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가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1년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10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5년씩 또는 4년씩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올와나싱으로 1%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거기다 부여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럼 뭐가 더 나은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세계적 정세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옛날에는 대통령 중심제가 보다도 안정적이고 내각제는 오히려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 다당제 아닙니까? 그리고 내각 중심제적인 이원집정부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 독일 같은 나라가 잘 나가고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수의 다원화되어 있는 욕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체제다. 그래서 어떤 한 정당이나 한 세력들이 몇 년씩이나 모든 권한을 다 이렇게 집중화해서 갖고 있는 체제는 이제는 잘 안 맞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원화되는 국민적 욕구들을 분야별로 다 다원화돼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 그건 결국 이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시피 하고 한 사람이 4년씩 5년씩 계속한다고 하는 것 그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주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제이거나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면서 의원들이 더 책임 정치에 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제가 되겠군요. 그래도 꼭 의원들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는 의원들이 나서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불신받는 형국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거나 한다라는 건 못 믿을 수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불신받는 건 잘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도 4년 임기 안 맞다. 2년 임기.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라고요? 그거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신데요. 저는 그거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도 4년 동안 이제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하셨고 19대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4년씩 하니까 길던가요? 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임기를 짧게 하게 되면 2년 열심히 해서 또 2년 뒤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눈 팔 겨를이 없죠. 그래서 저는 2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원 내각제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돼서 내각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 열심히 되면 하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평균 국무위원들의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년을 보장을 하게 되면 계속성도
더 강화가 되죠. 아,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장을 해요. 네.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 네.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귀가 아주 솔깃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국민들께서 불신받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모든 것을 다 하는 내각제 맡길 수 없다 할 겁니다. 그러나 2년 맞닿지 않으면 2년마다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의원들이 뭐 장관을 겸직한다든가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겠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독점을 하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치판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다 청와대에서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예. 안 그러면 되죠.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저는 들어와도 마찬가지라고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 네. 우선 일단은 저는 청와대에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부속실장을 5년을 해봤습니다. 그 5년씩이나 하셨던 거예요? 예, 5년을 처음 모시고 들어와서 모시고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죠.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장관이 그 역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었고 역할, 청와대의 관계 이런 걸 잘 알죠.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우선 그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구조가 그 대통령 비서실 구조가 너무 비대한 거죠. 네. 옥상옥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장관을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미니스터라고도 하고 미니스터는 내각제일 때의 미니스터라고 미국에서는 하고. 시크리터리라고 하고. 네, 그렇죠. 결국은 그 미국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비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들이. 그렇죠, 장관들이.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하고 이제 직접 교류를 많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구조가 너무 커요. 네. 커다 보니까 그 뭔가를 하는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서들이.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려고 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 해당 수석 비서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보통. 네. 그 접견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그 장관이 수석 비서관한테 대통령의 접견 일정을 받아달라고 전화를 하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무슨 내용입니까, 장관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떤 거라고 그리고 한 분 먼저 좀 보내주시죠. 그럼 안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먼저 줘요. 그 이제 이거 어떤 거를 보고한다라고 이제 사전에 그 보내요. 네. 보통 요구하는 게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 사전에 스크린이 되는 거죠. 뭐 검사받는 것 같은 기분이네. 그렇게 되면은 스크린 해가지고는 비서실에서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장관들이 그 비서실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뜻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완전히 비서들이 장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옥상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장관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직거래를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찾는 것이 결국 비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비선이. 전에 보면은 장관하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비서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와대 구조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있고 그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경호실을 최소한 3번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경호실을 3번을 통과한다고요? 그렇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3번을 통과를 해야지만 심지어는 빌딩 사려고 하는데 자동차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비서동에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으로 가는 데는 걸어서 가도 되지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구조다 보니 그러면 비서관들도 수석 비서관들조차도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부속실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부속실. 그 지금 대통령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지금 내가 가서 보고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거기서 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바로 이게 뭐 바로 이제 연결해 갖고 돼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뭐 딴 일 하고 계시는데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하면은 이제 그게 몇 번 그게 거치게 되면 껄끄럽게 되면 보고서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서류로. 네, 서류로 부속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대통령께서 보시다가 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폰으로든 전화로든 해당 수석한테 하는데 그런 절차까지 비서실조차도 그러는데 심지어는 장관이 그것도 세종시에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세종시까지가 뭐라도 너무 머네요. 그러니까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제가 한때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해창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에 그 이해창 후보를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구조 메커니즘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창 후보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축소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에서 만들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나왔었죠. 저 세종시가 아니고 종합청사의 집무실을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막 노무현 후보가 막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그 썰물에 쓸려 나갔죠.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이 참 문고리 권력이란 게 그런 거로군요. 그러니까 장관이든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수석 비서관이든 다 문고리를 통해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결국. 근데 우리 정병국 의원님은 YS 시절에 부속실장을 5년씩이나 하셨다면서요. 5년 했습니다. 그때 권력이 대단하셨겠네. 근데 다 써보질 못하고 나왔어요. 써보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사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뭐 사심이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수가 많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냐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선을 찾게 된다. 그렇죠. 앞에 말씀하신 중에 장관도 대통령 만나려면 비선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옛날에 그 이회창 씨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 할 때 그 양반이 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청와대 비서 나부랑이가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비서 나부랑이가 뭐 어쩐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청와대 비서실 대폭 축소해라.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현 상황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비서실이 없어지는 것이 그 대폭 축소를 해서 기능을 축소를 하고 메신저 역할만 해야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기를 했던 것이 불란서가 대통령 지금 뭐 내각제를 가면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이원 내각제라고. 이원 내각 중심제인데 그 대통령이 이제 밑에 비서실이 이렇게 비대하지 않고 보좌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부처 간의 메신저 역할 정도만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지금과 같이 비대하게 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부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각 정부 부처는 그거에 뭐 하수노릇밖에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국정 전반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공무원들도요. 가만히 밑에서 이제 눈치를 살피는데 장관이 세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세냐. 맨날 눈치 본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죠. 뭐 우리는 이제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고 공무원들은. 그렇죠. 장관도 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고 대통령도 길어야 5년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그 대충 그러니까 이 모든 국정이 지속 가능한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통령 바뀔 때마다 레토릭만 바뀌게 되고 하는 일들은 똑같은데도 결국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긴 그리지만
성과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이제는 이제 시효가 다 됐다. 바꿔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야 하고 그다음에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대폭 축소해야 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죠. 대한민국의 여야 관계 이건 왜 이렇게 맨날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조차도 지금 그래요. 네. 그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인데 결국은 그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이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그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계속 그 발목 잡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에서는 주로 이제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선명성, 야당성 이런 말로 그런 이제 거죠. 포장을 해요. 네. 그렇게 해야 그 지지층들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라든지 네. 그것도 다당제형의 의원내각제가 된다라고 하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연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언제든지 나도 그 여당이 되고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극단적 반대를 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리고 더 건설적이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선택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청와대하고 여당과의 관계도 여쭤보겠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여당 의원들 꼼짝도 못합니까? 그게 결국은 그 정치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공천권이에요. 예. 공천에 따라서 이제 뭐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고 안 끝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니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 경선을 할 당시에 대표 선거를 할 당시에 그 상향식 공천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표가 됐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보수혁신위원회에서도 그게 이제 핵심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정치 풍토상 그게 맞는 거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게 결국은 정치 혁신의 요체라고 봅니다. 그게 공천권을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네.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돼갖고 원활하게만 돌아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정치 혁명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고 네. 또 당 지도부 눈치 볼 필요 없겠죠. 네.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독립된 대표라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공천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제 여당 내에서 여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번에 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현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는 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맨날 오바마 대통령 눈치만 봅니까? 백악관 눈치만 봅니까? 그 얘기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게 백악관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고 오픈 프라이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정치 혁신의 요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바꿔야 한다? 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우선 그것부터 바꿔야지만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에 야당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야당은 반면에 이제 뭐 선명성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이제 트집 잡고 축하면 장애투쟁 나가고 발목 잡고 그랬단 말이죠. 야당도 좀 변화를 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언제 정권이 바뀌면 새누리당도 야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야당할 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도 발목 잡았죠. 네. 그때 저 국무총리 인준도 한 몇 달 동안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야당이 좀 변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체제적인 시스템을 바꾸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좀 행동을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야당 지도부가 바뀌는 데 따라서 조금씩
다르던데. 지도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제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된다고 보고 우선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통진당 해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에 정병국 의원님도 네. 민주화 투쟁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하던 이들 사이에서도 네.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NLPD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네. NL이 문제가 됐어요. 예. 그 이번 통진당 사태로 그렇죠. 발전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이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전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자기 그 의사표시 이념의 자유 뭐 이런 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요번 통진당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봅니다. 네. 우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고요. 그러나 저는 그만한 지지층들이 존재하게끔 만든 데에는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보면은 통진당이 그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14% 15%까지 가다가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게 보통 3, 4% 정도, 네. 많게는 5, 6% 정도까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주류 세력들이 반성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네. 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겼겠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이제 개헌도 하고 여러 가지 체제를 바꾸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가 궁금합니다. 먼저 청와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정윤회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청와대 참모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서 역지사지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좀 더 진정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네. 지난번에 끝장 토론하면서 규제 철폐하겠다고 7시간 토론한 적도 있잖아요. 네. 가만히 여론 추이를 보면 그 시점이 가장 높았어요. 지지도가. 그게 소통의 방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고 또 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제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이지 국정은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누리당은 뭐 제 목소리를 내야죠. 제 목소리를 내라.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해야 대통령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저는 대통령께도 쓴소리 또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이 될 때 대통령을 보호막이 되는 것이지 당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야당은 바로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고 대통령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야당은 그전에요. 여당의 그 친박 비박 그 얘기도 마저 해 주세요. 저는 그 친박 비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다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계파가 나눠질 수가 있지만 특히 대통령을 창출한 세력들은 그 순간 공중분해가 되고 핵분열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포스트를 생각을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거기다 얹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준동이지 저는 그 개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당은 이제 상대를 좀 인정하고 정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상대를 별로 저는 인정을 안 하고 들어왔나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잘 통해요. 잘 통해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런지
돌변해요. 돌변해요? 예, 아주 입장이 이게 정반대로 가요. 네. 그런 경우를 아주 왕왕 보는데 네. 이제는 진정으로 정치를 회복하면 네. 그 지지층들도 더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모셨습니다. 검찰이 이번 문건 파동을 무분별한 찌라시 유통이 가져온 폐해라고 지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죠. 5484번님께서는 그동안 검찰의 행태에 비춰볼 때 검찰 발표를 그대로 믿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7148번님께서는 돈 주고받은 비리 문제도 아니고 국력을 쓸데없이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각각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987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0038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희, 남민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